정부가 북한의 원전뿐 아니라 가스, 화력, 수력 발전까지 지원할 계획을 했던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된 2018년 당시 북한은 평양 발전소가 열흘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북한 원전 추진은 이적 행위가 맞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여당에서는 턱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을 곧 소환할 방침인 가운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확진자가 늘면서 첫 환자가 나온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 전파력 수준이 다시 유행 확산 단계로 올랐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49가구만 남는 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걸 추진하는 정황이 담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격적 이적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라고 맞서면서 날선 공방도 오가고 있죠. 그런데 문건이 작성된 2018년 당시 정부가 원전뿐 아니라 가스와 화력 그리고 수력 발전까지도 북한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흔적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 메모리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계획들을 검토했었는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북한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 최종 보고서입니다.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엔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와 동부 단천항 근방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에 남북 경협기금 사용 등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원전 건설 파일 공개에 이어서 천연가스 보고서까지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인 북한 지원 의도가 확인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남북협력 TF팀을 구성해 반년 만에 이 보고서를 내놓은 가스공사는 사전 학습 차원의 연구란 입장입니다. 북한의 그 가스 정세, 가스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비슷한 시기 한국동서발전은 접경지의 평양 전력 사용량의 2배를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전담팀까지 꾸려 북한 노후수력 현대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모두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내용을 담은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이후 수개월 안에 추진됐습니다. 이듬해 1월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형태의 발전소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청와대는 당시 USB에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담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북한에 이런 전력 시설들까지 만들어주는 걸 검토했을까요?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만든 2018년 초는 북한이 최악의 전력난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로 평양 발전소까지 멈출 정도였다고 하니까 심각했는데 김정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초 북한에선 그나마 나오던 명절용 전기 공급도 없었다거나 평양 화력발전소 2곳이 열흘 이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성 15형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더욱 강력해진 대북 제재로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서 산업 전반과 주민 생활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겁니다. 2018년 한국가스공사에 제출된 대외비 보고서엔 수요와 공급의 효율성을 무시한 북한의 전력 운영 방식 때문이란 분석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발전량은 당시 235억에서 238억 킬로와트시로 한국과는 20서너 배 차이 나는 규모입니다. 2018년 3월 첫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중국이 제재망을 피해 대규모 발전 설비를 지원하면서
평양 전력난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발전기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불과 몇 달 사이 북중,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진 2018년 북한의 전력 사정과 대북 발전 지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청와대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 물질을 반입할 수 있도록 원전을 지어주는 게 이적 행위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하지만 여당에선 선거 때문에 억측을 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오늘 벌어진 정치권 공방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은 핵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게 이적 행위가 아니면 뭐가 이적 행위냐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연일 각을 세워온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번엔 김 위원장의 주장에 토시 하나 틀린 것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건 신내림이 아닌 북내림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NPT 밖에서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에 그 어떤 경수로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자 직접 대응을 자제하던 여권에서도 선거용 부품 공장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이적 행위 주장에 너무 턱없는 억측에 눈을 의심했다며 설마 보궐선거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 대북 특사로 파견됐던 윤건영 의원은 정치 소설의 백미라며 근거 없는 망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 논란과는 별개로 월성 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최희봉 비서관님 요청사항, 2018년 6월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목록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이름이 곳곳에 나옵니다. 검찰은 복구한 산업부 문건 등을 토대로 당시 최 비서관이 2018년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막판 고심 중입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원전 수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이첩 요구하는 방안 검토하실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럼 말씀하시니까 예,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중순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4명 더 늘었는데 아직 1,500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 감염도 잇따르면서 전파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500여 명은 오늘 검사를 받거나 검사 대기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본관 15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방향이 지금 그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으로 옮겨간 것인지 또는 그 반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노숙인 시설 확진자도 3명이 늘어 총 42명이 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수원, 부산 금정 등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개인 간 접촉과 사우나, 체육시설 등 일상적 감염까지 잇따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겼습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값도 지금은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환자 발생 양상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역 당국은 내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시내 대형 교회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하루 5차례에 걸쳐 예배를 한 광주 안디옥교회입니다. 당시 신도 550여 명이 예배를 받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에 다녀온 부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이 교회 관련 확진자 20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옮아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TCS에 학생을 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TCS에 같이 기숙을 했던 걸로. TCS 국제학교도 어제 확진자 2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대면 예배 위반 땐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전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IM 선교회 마이크조 목사와 IM 국제학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정부는 내일 전문가들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이 백신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오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실험 자료를 검증합니다. 고령자 대상 임상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투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고령층 접종 제한을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회의 결과는 모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단 검증이 끝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고 있어 물량 공급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75만 명분이 도입되면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령층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독일처럼 고령층 사용 제한을 권고할 경우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We welcome the company's commitment towards more transparency and its participation to the rollout of the EU vaccine strategy. 유럽의약품청은 고령층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해온 여권이 막상 중립적 인사로 평가받는 여운국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자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의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공수처 지휘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을 뽑는데도 중립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욱 처장의 제청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친문 일각에서는 여 차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했던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초대 공수처 차장의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면서 엄동설안에 국민께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칼을 댔던 윤석열 트라우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 차장이 과거 민주당 광운식 의원과 안승남 구리시장의 변호도 맡았다면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무슨 야당, 여당 정치적으로 가려서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고 꼭 그게 정치적으로 보실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 차장은 다음 주 월요일 취임식을 열고 공수처 조직 인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 내내 이성윤 서울지검장 대신 윤석열 총장 지시로 기소한 게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3번이나 거부했고 결국 윤 총장의 지휘에 따라 기소가 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대표의 기소를 3차례나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첫 지시에 이 지검장은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거부하자 윤 총장은 다시 실익이 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또 기소를 거부했는데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 수사팀에 업무 개시 직후 기소하라고 3번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내부 메신저로 당일 기소하란 지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또다시 거부했고 결국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시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장의 직접 기소 지휘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여권 인사인 최 대표를 기소하란 검찰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거부한 이 지검장이지만 최근엔 기소 여부를 두고 채널A 사건 수사 실무팀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형사 1부는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수차례 전자결제로 올리고 대면 결제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다음 주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딱 2달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이 차관이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현직 법무차관 신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쟁점은 뭐가 될지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 차관은 언제쯤 소환되는 겁니까? 네,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택시기사 폭행이 일어난 작년 11월 6일을 전후한 사건 기록과 관계자들 통화 내역, 그리고 휴대전화, PC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택시기사와 블랙박스를 복원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만큼 경찰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에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사건 발생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이 차관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여권 실세 차관이라는 게 이 수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아무래도 인사권에 영향력이 있는 현직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이 부담일 겁니다. 다만 검찰은 폭행 의혹과 함께 경찰이 서둘러 내사 종결한 부분까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정도 있군요. 자, 그러면 검찰이 이 차관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차관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경찰의 미심쩍은 내사 종결 배경에 이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폭력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 윗선에 이 차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한지가 있는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폭행 사건 자체도 확인할 사안입니다만
택시 운행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적은 편입니다. 자, 송 기자 설명대로 이제 폭행 영상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바로 그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네, 최근 서울 동부지법이 내린 유사 사건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대기 중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운전자가 차량 변속기를 주차 칸에 두고 있었다면서 단순 폭행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일시 정차 시점부터 폭행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영구 차관 사건의 피해 택시기사가 브레이크만 밟고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 차관도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경찰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진상조사단은 사건이 내사 종결된 경위를 현재 조사 중인데요. 서초경찰서 서장부터 담당 형사까지 사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이 차관이나 이 차관 주변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올지 여부가 현재 핵심일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권력 실세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걸 경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선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가 49가구만 남았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미분양 물량은 18년 7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외면받던 아파트마저 주인을 찾는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달보다 19.5% 줄어든 19,00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2002년 5월 이후 18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던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수년간 4만에서 6만 가구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감소폭이 커진 겁니다. 패닉 바잉 현상이 심한 수도권에서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가구 수는 16,874가구, 전달보다 17.4% 줄어드는 동안 수도권 미분양은 2,131가구로 전달보다 33.1% 줄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49가구뿐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달보다 14.6%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최저치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고점, 정점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정부는 다음 주쯤 대규모 주택 공급안이 담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논란이 미국에서는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기관이 게인스톱이라는 주식에서 전쟁 같은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공매도 논란을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증시 전망 유튜버이자 개인 투자자인 키스칠. 지난 2019년 게인스톱이 고전을 거듭할 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Investors also need to consider whether GameStop can opportunistically leverage the console cycle to transform into a more sustainable gaming-related business. 당시 $5 내외였던 게임스톱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600% 이상 급등하는 등 $325까지 거래됐고 질은 우리 돈 370억 원 상당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거대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매수로 맞대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의 대결에 미국 증시는 출렁였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한 달 반 만에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뉴욕 주요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다른 보유 주식들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Senator Warren came out last night saying calling for close regulatory scrutiny of this kind of activity in the markets. 결국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는데 우리 증시의 공매도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코로나로 고향을 직접 찾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선물 배송 주문이 5배 넘게 늘었고 모바일로도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김영란법 한도가 잠시 상향되면서 고가 선물도 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부 최재근 씨는 명절 때마다 만나던 친척들을 이번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 선물을 비대면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가 좀 힘들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기는 또 섭섭하니까는 배송으로 택배로 보내든지 그러려고. 백화점 식품관 한가운데에 생긴 설 선물 배송 접수처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작년보다 관련 주문도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돼 직접 만나지 못하는 미안함을 더 좋은 선물로 대신하려는 고객도 늘었습니다.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의 가격대로 구성된 한우, 굴비, 과일 선물 세트 등의 문의가 증가.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로 팔지 못한 명품 재고를 내놓았고 콧대 높던 명품 업계도 속속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이 내놓은 황금 코인 선물은 3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코로나가 1년에 한 번 일가 친척이 시끌벅적 모이던 명절 풍경까지 비대면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 샤오민 회장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례적으로 한 달도 안 돼 집행됐습니다. 라이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지폐 무게만 무려 3톤이라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안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서는 백발의 남자. 중국 화룡 자산관리 라이 샤오민 전 회장입니다. 라이 전 회장은 중국 정부 자산의 관리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라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10년간 건설 수주, 진급 특혜 제공 등으로 18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천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티엔진 인민법원은 지난 5일 한 번에 1,050억 원의 아주 엄청난 뇌물을 받은 적도 있다며 라이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건 1심 판결 24일 만인 어제였습니다. 라이 전 회장이 받은 뇌물 3천억 원은 중국 역사에 등장한 뇌물 중에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라이 전 회장 집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인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8년 공산당 감찰기구가 그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은 2억 7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440억 원가량인데 무게만 3톤에 달했습니다. 사과 상자 하나에 보통 우리 돈 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단순 계산으로 상자 74개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형을 집행한 중국 공산당은 라이 전 회장을 본보기로 삼아 부정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이 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을 두고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죠. 부산에서는 이 발언이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올라온 여당의 지지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 민심을 들어봤는데 부산 시민들도 많이 성이 나신 듯했습니다. 야당 역시 후궁 발언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또다시 도를 넘는 정치권의 막말에 맞췄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어려운 PK 상황 속에서도 당선된 박재호 의원.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반전 기회를 잡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까지 열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박 의원의 이 한마디가 큰 악재로 부상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지역 정치인이 유권자를 한심하다고 평했으니 시민들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한심한 거지. 내가 우리 보고 한심하다 가나. 정치적으로 그런 거 부산 시민을 갖다 끌어당기지 말라고. 부산 시민이 왜 한심해요? 부산 시민이 지금 어디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박 의원은 발언 1시간 만에 사과했지만 여당의 부산 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발언까지 더해 야당은 이초박한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공세를 폈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에게 패한 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 후보의 말도 거칠긴 매한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좋기 수억씩 들어갑니다.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불법 선거 의혹을 해명하라고 맞섰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했고 오세훈 예비 후보는 중국 동포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양꼬치거리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이분들이 그 조선족 출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러자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다며 막말을 보탰습니다. 선거철이면 재연되는 막말 시비. 지난 총선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저런 쓰레기들을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에 막말을 패인으로 꼽았고 여당 역시 이번 부산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막말.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망각한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요. 윤의 별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별의 순간 이게 지금이냐 이런 물음인데 자, 최근에 윤 총장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네, 추윤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대권 후보 1위까지 기록했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좀 낮아졌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보수와 중도층에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부상이 됐었는데 이 대척점에 있던 인물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윤 총장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후임으로 임명된 박범계 장관과는 아직까지는 잡음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박 장관이 청문회 때 원전 수사에 대해서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적절히 지휘하겠다고 한 만큼 이 정권 관련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과다한 수사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제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이제 공정과 정의의 상징성 이걸 지킬 수 있겠지만 이 원전 수사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상징성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감사원 감사회와 검찰 수사에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요? 네, 원전 폐쇄 선언을 한 지 1년 뒤인 2018년 4월에 문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며 크게 화를 내는 등 독촉한 끝에 이 산업부 방침을 즉시 가동 중단으로 확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최이봉 사장선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나 비서실장 수준까지 수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데 자,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이것도 송철호 시장이 대통령이 이제 형으로 부른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형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고 근데 정작 백원호 비서관 정도가 기소된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검찰은요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그 밖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펀드 의혹들이 지금 많이 불거졌는데 이 수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좀 파헤치지 않는다면 윤 총장 역시 이제 선택적 정의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의 별의 순간은 지금의 느낌표는 수사 잘하면 발광체로 하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른다면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 총장이 만약 그 원칙을 어기면서 현 정권과 타협한다면 또 하나의 정치 검찰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박 나도 여자랍니다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여자지 누가 남자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은 당내 지지율 경쟁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17대 국회 여야 비례대표로 나란히 입성했고요. 양당의 여성 최초 원내대표 타이틀까지 공통점이 유난히 많습니다. 두 사람의 18년 인연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표 볼 것도 없다. 그냥 최악 나빠졌다만 얘기하면 된다. 이럴 정도로 지속적인 어떤 비판,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신경전 정도가 아니라 날이 엄청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예능 프로그램에도 한 주 간격으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정말 요즘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어제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님 이런 한심하고도 위험한 정권의 실체를 보고도 원조 친문이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박 전 장관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마치 갑의 위치에서 명령하듯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저희가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을 받기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네, 먼저 여성 가산점 비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본 경선에서 10%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오세훈 전 시장과 지지율이 굉장히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본 경선에서 지지율이 3-4%포인트 정도 차이 날 때 10% 가산점, 이 가산점이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 또한 우상호 의원을 상대로 한 민주당 경선에서 10% 가산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다 같이 이 여성 가산점 포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성 가산점제 포기합시다. 받지 맙시다. 제가 혼자 멋있게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다른 여성과 또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이다. 이런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 남성 후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요, 당이 정한 방침이니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 의원 측은요, 이 당의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때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야 하는데 이걸 포함하는 바람에 오 전 시장이 5%포인트 안팎으로 유리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룰이 확정이 된 거죠? 네. 예, 확정이 됐으면 이제 따라야죠, 뭐.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박 나도 여자랍니다의 느낌표는
표심에는 가산점이 없다입니다. 예. 누가 각 당 경선을 통과해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의 표심은 성별과 무관하게 오직 시민을 위하는 후보를 향할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의사당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한 남성이 공화당 당사에 폭탄을 설치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이 용의자의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눌러쓴 남성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건물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른손에는 배낭을 들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장갑을 낀 채 청사 주변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의회 폭동 전날인 지난 5일 밤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배낭 안에 파이프 폭탄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폭탄은 다음 날인 6일 의사당 근처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 건물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타이머가 달린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This was pre-planned. This was intentional and deliberate. 터지기 전에 폭발물 처리팀이 해제했는데 의사당 폭동과 관련 있을 걸로 보입니다. Those bombs were probably intended to distract the police from the Capitol to someplace else. 용의자가 폭탄을 설치한 시점은 5일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FBI는 현상금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내걸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파이프 폭탄을 5개나 만든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당 폭동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야만적인 산이라 불릴 정도로 정복하기 어려운 걸로 악명 높은 겨울의 K2 정상이 얼마 전 처음으로 사람의 발길을 허락했습니다. 전문 등반가들이 아닌 네팔의 셰르파들이 이 역사를 썼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산을 굽어보는 K2 정상을 10m 남기고 등반가들이 네팔 국가를 부르며 나란히 정상을 밟습니다. 네팔인 10명의 등반팀이 산악 역사 최초로 K2 겨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그늘에 가려있던 네팔의 셰르파족들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구르카 용병 출신으로 대영 제국 훈장을 받은 네팔인 니르말 푸르자가 등반대를 이끌었습니다. 푸르자는 2019년 8,000m 14좌 정상을 6개월 6일 만에 정복하며 완등 최단 기록을 7년 넘게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로 등반객의 발걸음이 뚝 끊기자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In the world, there's so much going on with the pandemic, with the global warming and everything. We wanted to show the world a very clear message that if we unite, we can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세계 두 번째로 높은 K2의 겨울은 등반객 10명 중 3명이 숨졌을 정도로 악명 높습니다. 영하 50도 혹한에 시속 200km 칼바람이 몸을 저미고 정상 부근 절벽에서는 집채만한 얼음덩이가 떨어집니다. 2008년에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해 하루에만 11명의 등반자가 숨지는 최악의 산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한 패기에 최악의 산도 마침내 새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골망이 흔들리자 선수들이 몰려와 껴안고 어깨에 매달려 안기기도 합니다. 이 골 세리머니는 축구 경기를 보는 묘미 중 하나죠. 너무도 익숙한 이 행동에 영국 정치권에서는 머리가 모자르다, 끔찍한 메시지다 이런 거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포옹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서 말입니다. 거칠어진 건 말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길거리는 화염에 휩싸이고 상점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시민들이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감을 넘어 이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느끼고 분노로 표출되는 코로나 레드가 번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불안은 내가 어쨌어. 나 강력하다. 내 사람만 죽을 거야. 광주 시민 불안해서 못하겠다. 구구에로 주방시켜라. 광주 TCS 국제학교 외벽에 얼룩진 노란 달걀물과 파편은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보복용 스피커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도 인기라고 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이웃 간 사정을 봐줄 마음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얘기일 테죠. 그래서 잠시 화를 빼고 여유를 넣어줄 사진을 볼까 합니다. 한방눈을 맞고 있던 노숙인에게 한 시민이 우산을 건네고 핫팩도 쥐어줍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주에는 노숙인에게 장갑을 내주고 심지어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주는 한 신사의 모습이 제 마음의 화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잠시 멈춰서듯 우리 마음에 불현듯 분노가 켜졌다면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면 어떨까요? 오늘 앵커 고른 한마디는 우리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였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어제 발생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겠고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또 광주가 12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월요일인 모레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그친 후 화요일과 수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